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향해 제발 기름을 보내달라며 아우성 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도 아닌 한국이 오히려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들 석유가 부족해서 시장이 멈춰버리고 트럭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상점들이 불을 뗄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기름값이 2배나 올라버린 상황에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경우도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50%가 올라버렸는데요.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국가 전력 생산의 90%를 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지금 자동차에 넣을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기가 끊길 위험까지 있으며 영국 역시 이전 대비 에너지 비용이 40%가 올라 영국 국민들은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린 지경입니다. 또 인도의 경우 전체 식당 중 약 10%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남은 식당들도 기름이나 가스가 아닌 무려 장작을 쪼개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처지는 양호한 것을 넘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사회와 시장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중동의 산유국이 한국을 콕 집어서 무조건 한국에게만 가장 우선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AE와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에서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기름을 배정해 주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중동에는 GCC라고 걸프지역협력회의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조직은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 총 7개국의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모여 만든 조직인데 그 GCC 조직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만장일치로 결정해 한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친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중동 전체가 지금 한국을 1순위로 밀어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서게 되는 날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GCC의 결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미리 배정되어 있는 석유의 양이 무려 2억 7,300만 배럴입니다. 평소 주유소에서 배럴로 기름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얼만지 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하루에 필요한 석유의 양이 약 280만 배럴입니다. 이건 우리가 약 10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이미 비축해 놓은 석유의 양도 90일치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외에서 추가로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들여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생존할 수가 있는 현 시점 전 세계에서도 가장 두껍고 강력한 에너지 방패를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것 없고 너무도 깐깐한 중동 국가들이 우리에게 이토록 과할 정도로 호의적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천무와 천궁 등 우리가 가진 방산 자원들이 너무도 강력해 그걸 원해서 부분도 분명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거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크고 강력한 정유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동이나 바닷속 깊은 곳에서 퍼올린 기름을 보면 엄청 꾸덕꾸덕하고 까칠한데 주유소에 넣는 기름을 보면 아주 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친 원유를 가져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 맑은 휘발유로 정제하는 과정이 바로 그 정유시설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 있어 사실 세계 1위나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술력과 설비를 가진 국가입니다. 중동 최대 경제지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세계 12위 안에 정유시설만 3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각각의 기름들은 다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국에서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지만 비상한 머리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친 기술력으로 이 정유 산업에서도 1위를 찍으며 무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은 자국에서 기름은 많이 나긴 하지만 그걸 복잡한
정유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으로 먼저 보내 그걸 정제한 다음에 다시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현 시점 전 세계 최고의 방산 블루칩이 되어 그런 한국에게 잘 보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부분도 분명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국에게 먼저 보내지 않으면 그들의 기름은 전혀 상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이 유독 한국에게만 최우선적으로 기름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에게 제발 항공유 좀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유사들은 탄소 중립 정책과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난 수년간 정유 공장을 폐쇄하거나 통폐합해왔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몰릴 때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자체가 줄어든 것인데요. 일본이 고개를 돌려 한국을 바라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석유 정제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원유를 수입해 휘발유와 항공유 등으로 만드는 정제 능력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항공유는 물류비가 중요한데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깝습니다. 배로 싣고 가면 금방이기 때문인데요. 까다로운 항공유 품질 기준을 완벽히 맞추면서도 대량 공급이 가능한 파트너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와 정유업계의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항공유는 마진이 높은 효자 상품인데 일본의 SOS는 한국 정유사들에게 큰 수익 창출 기회가 됩니다. 이번 원유 사태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에너지 정제 및 공급 기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전기차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물량이 일본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그 여파로 2025년 사상 최초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일본을 앞질렀는데요. 한국 수출은 약 1,040조 원, 일본은 약 1,020조 원 수준으로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추월을 이끈 핵심 동력은 바로 반도체였는데요. 일본은 이제 제조 수출 양쪽에서 한국에 밀리며 체감되는 굴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빅테크 바이어들은 현재 한국 반도체 회사들을 찾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 줄을 서는 상황입니다. 애초 일본 쪽에서는 삼성이 분기 5조 원 이익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이 이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불어나자 충격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에서 날아온 통지서가 일본 업계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고객사들의 반도체 관련 가격 인상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지 내용은 반도체 가격을 최대 80%까지 인상한다는 것이고 협상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 통보 형식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통보 형식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중에서도 물량이 극도로 부족할 때만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만큼 현재 삼성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보통 반도체 영업팀은 각 고객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물량, 단가를 조정하며 고객 규모와 관계에 따라 가격 차등을 둡니다. 그러나 최근 발송된 통지서에는 상당수 고객사에 대해 삼성 측이 일괄적으로 80%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 SK 하이닉스 내부에서는 고객을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급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그 외는 BC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물량을 많이 가져갈수록 단가를 낮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국면이 심화되면 등급이 낮은 업체일수록 인상폭이 커지고 심지어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일본 업체들 대부분이 중소중견급 수요자라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빅테크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가져가는 반면 일본은 중소제조업체가 많아 개별 물량이 적고 협상력도 약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격 인상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일본에서는 이번 메모리 가격 급등이 산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이 부르는 가격을 맞춰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외신들은 일본 내부에서 도박과 같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며 라피더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연합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소니, NTT 등 일본 대기업과 손잡고 국가 프로젝트 수준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 등 주요 매체들은 일본의 이런 행보를 두고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본은 삼성, TSMC만이 성공한 이나노급 첨단 공정 양산에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우리는 이나노가 아니라 1.8나노 공정으로 직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양산해온 공정이 7나노 수준임을 감안하면 삼성의 이나노도 아닌 그보다 더 앞선 1.8나노로 곧장 건너뛰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TSMC가 이나노에서 높은 수율을 내기까지 쏟아부은 투자와 연구 인력을 고려하면 일본이 현재 투입한 자금 인력 규모로는 도저히 같은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피더스에 들어간 돈은 약 5조엔, 한화 약 50조 원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CSIS는 일본은 TSMC로부터 이나노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TSMC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서 7나노급 생산만 담당하고 연구 성과는 모두 대만 본사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TSMC에 약 4조 원을 지원했지만 TSMC는 핵심 기술을 일본에 넘겨줄 생각이 없습니다. 외신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최근 5년간 반도체 업계에 지원한 금액은 약 40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책정한 지원금보다도 큰 수준입니다. 그런데 2달 전 일본 정부는 여기에 80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12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반도체 산업에 베팅한 셈입니다. 라피더스의 고이케 CEO는 우리의 강점은 속도라며 맞춤형 반도체 생산에서 삼성보다 3에서 4배 빠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 속도를 이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글로벌 영향력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조차 한국, 대만에 밀린다면 더 많은 세금을 붓게 될 것이고 정치적 책임 문제로 번질 여지도 큽니다. 앞으로 10년간 한국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막대한 혈세를 허공에 날리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